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인간은 참 추악합니다. 워낙 많은 범죄 사건을 다루다 보니 별별 인간들이 있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사건의 범인은 정말 추악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도 사건을 끝까지 듣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 절대로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않아야 할 그런 말종입니다. 시간은 2009년 5월 13일, 자정을 막 넘긴 시각이었는데 전라남도 영암군의 경찰서에 한 통의 구조 요청 신고가 걸려왔죠. 앳된 목소리의 여성인데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지금 감금된 상태래요. 마침 아버지가 담배를 사러 잠시 나간 사이 문을 잠그고 신고를 하고 있다는데요. 경찰은 재빨리 문제의 집으로 출동했죠. 그리고 현장에서는 43살의 남성 이향열이 검거됩니다. 친딸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끔찍한 아버지. 아니, 아버지라는 이름조차 아까운 악마.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 후 하나하나 그의 엄청난 과거가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이향열은 무려 지난 17년간 성범죄자로 교도소에 복역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전혀 교화가 되지 않았고요. 사회에 나와서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냈어요. 게다가 이어진 친딸의 증언을 통해 이향열이 은밀히 숨겨왔던 새로운 범죄 사실까지 전부 까발려지게 되는데 알고 보니 그는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우선 1966년생인 이향열은 가정사가 결코 평범하진 않았어요. 부모는 원래 각자 결혼 생활을 하다가 재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서 이향열이 태어났던 거죠. 그러다 보니 아버지 쪽에서 온 자녀, 어머니 쪽에서 온 자녀, 이렇게 이복, 이부 형제들과 함께 자라납니다. 안타깝게도 형제들 간의 다툼이 잦았고 이향열은 다소 위축된 유년기를 보냈다고 해요. 또 집안 형편까지 가난해서 초등학교만 졸업한 후에 이후에는 공장에서 일을 했고요. 그는 사춘기를 지나고부터 이성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 관심이 좀 과했는데 어릴 때부터 나이트클럽을 드나들면서 거의 매주 새로운 여성들과 원나잇을 즐길 정도예요. 그런 그가 만 18세가 되던 1984년에 이향열은 16살의 미성년자 김씨와 동거를 시작합니다. 워낙 어린 시절에 좀 불안정한 가정사를 겪었기 때문일까요? 이향열은 온전한 가족을 꾸리고 싶었는지 그때부터 마음을 좀 다잡고 김씨와의 생활에 정착하게 되죠. 2년이 지나 동거녀 김씨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아내와 성관계를 갖지 못하자 성욕을 주체하지 못한 이향열이 범죄를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1987년 1월 27일 그는 마을 논두렁에서 마주친 16살 여학생을 과도로 위협한 후에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일은 다행히 금방 발각이 되었고 이향열은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살게 되죠. 그가 교도소에 갔잖아요. 교도소에 있는 동안 동거녀 김씨는 홀로 출산을 했습니다. 동시에 옥바라지도 열심히 였고요. 사실 이게 김씨 가족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 안쓰럽죠. 아니, 딸이 성범죄자와 사는 걸 좋아할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김씨의 어머니와 오빠는 네가 아직 나이도 어리니까 저 이향열하고 헤어지고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 라고 계속 권유하게 됩니다. 결국 김씨도 마음을 바꿔서 새로운 남성 윤씨를 만나서 연애도 하고 재혼을 하게 돼요. 그는 김씨가 이향열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까지 선뜻 자신의 호적에 올려줬어요. 하지만 반면에 이걸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이향열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내가 출소하는 즉시 김씨와 그녀의 가족에게 복수하리라 다짐했어요. 그들이 부추겼다는 거죠. 결혼을 재혼을 하도록. 그렇게 짧은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나온 이향열. 2년 6개월 받았으니까 한 89년 7월쯤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로부터 대략 1년 후인 1991년 6월 그는 또 다른 범죄로 다시 체포됩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15살 여자 중학생을 감금해서 3번이나 성폭행한 혐의였어요.
그 과정에서 뭐 석궁을 들고 피해자 위협하고 또 되려 피해자 가족에게 200만 원을 요구하는 납치극까지 발생했고요. 다행히 이번에도 잘 검거가 되면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이전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더 높은 형벌을 받았던 거죠. 그렇게 도합 17년간의 징역 생활. 그럼 그가 교도소에서 조금이라도 교화가 되었을까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전혀 반대입니다. 자, 드디어 2005년 10월 출소하게 된 이항렬은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한 조선업체에 취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2년 후인 2007년, 그는 문득 그 과거에 김 씨와의 사이에서 낳았던 친딸의 안부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한 끝에 김 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전의 장모님이죠. 장모님 집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죠. 바로 김 씨가 재혼했던 윤 씨와 사이가 멀어져서 지금 별거 중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분명 이항렬은 과거 김 씨에게 야, 네가 나를 버리고 재혼을 해? 하면서 복수의 칼을 갈았어요. 근데 뭐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좀 변했나 봐요. 이 재혼한 두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전 부인 김 씨와 적극적으로 연락을 다시 주고받게 되고요. 어찌어찌해서 두 사람이 결국 재결합을 하게 돼요. 자, 이때 아내 김 씨에게는 그 원래 이항렬과의 사이에서 낳았던 딸도 있지만 또 동시에 재혼한 윤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도 있습니다. 딸이 총 2명이에요. 그렇게 새로운 가정이 탄생했죠. 이항렬과 김 씨, 그리고 이항렬의 친딸, 그리고 또 의붓딸까지 모두 한 지붕 아래 살게 됩니다. 그 모두가 이 행복이 오래 지속되길 바라고 있었죠. 그러던 2009년 2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이 삶에 또다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항렬이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덩달아 집안 분위기도 좀 냉랭해집니다. 이항렬과 부인 김 씨가 여러 문제로 다투는 날이 많아졌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항렬은 과거에 잊고 있던 이 김 씨를 향한 복수심이 점점 치솟기 시작해요. 근데 그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었던 거예요. 2009년 5월 5일 새벽 12시, 이날 이항렬의 집엔 손님이 와 있었습니다. 바로 동건혁 김 씨 오빠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항렬에게는 처조카인 거죠. 16살인 A양이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녀는 이항렬을 고모부라고 불렀을 거예요. 이날 이항렬은 우연히 방문 사이로 A양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순간 더러운 성적 충동이 일어났고 결국 그는 A양을 억압한 뒤 안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카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가격했어요. 그렇게 본능을 억누르지 못하고 또다시 폭행 성범죄를 저지른 이항렬. 이때 그는 다시는 절대로 감옥에 갈 수 없다는 강한 집념이 생겨요. 그래서 아예 A양을 살해하기로 결심했죠. 빠르게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우선 테이프로 조카 A양의 입을 막고 손과 발을 묶어요. 그리고 여행용 가방에 넣은 다음 자신의 차 트렁크에 실었죠. 그가 향한 곳은 인근 야산입니다. 안매장을 할 작정이었어요. 그래서 트렁크를 열어보니 안에 있던 A양은 이미 사망한 후였죠. 그는 가방채로 A양을 구덩이에 던져넣고 묻어버렸습니다. 이후에 그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행동해요. 먼저 A양의 가방과 운동화는 도로변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투기했고요. 또 자기가 어디 있었는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휴게소에 들려서 음료수를 사 먹었고요. 그 다음엔 해남 방조제로 가서 낚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있었는지 증거를 만들어두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서 가족들은 A양이 실종된 걸 알아차렸고 다들 난리가 났죠? 근데 이때 이항렬이 뭐 했는지 아세요? 지가 앞서서 인근 파출소를 가더니 내가 A양 고모부다 라면서 막 다급하게 실종신고를 접수해요. 걱정하는 척 하면서요. 이항렬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A양이 가출한 것처럼 위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핸드폰을 하나 개통해요. 그래서 그걸로 A양인 척 저는 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해요. 너무 소름 돋죠.
그렇게 범행을 저지르고 불과 일주일이 지난 5월 12일 오후 5시. 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침 이날 그는 당시 19살이던 의붓딸, 그러니까 동건녀 김씨가 과거 재혼한 윤씨와 사이에서 낳은 그 윤양과 단둘이 있게 돼요. 의붓딸이 거실에 누워 있었는데 이양렬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왜 청소랑 설거지 안 하고 누워만 있어? 이러고 핀잔을 주게 되죠. 그때 윤양이 그걸 제가 왜 해요?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충분히 부녀 간에 있을 수 있는 대화예요. 근데 이항렬은 아니 이게 어디서? 하면서 그녀의 목덜미를 짚더니 그때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윤양이 너무 놀랬죠. 그래서 막 반항을 했는데 반항하는 그녀에게 성폭행까지 저지릅니다. 그리곤 순식간에 목을 졸라 살해했고요. 두 번째 살인이에요. 일주일 만에요. 그야말로 이항렬이 폭주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같은 날 저녁 8시, 이항렬은 동건혁 김씨가 일하고 있는 휴게소 식당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둘은 한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게 되죠. 이후 김씨를 차에 태우고 이항렬이 인적이 뜸한 초등학교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모든 게 끝난 직후 그가 돌변합니다. 나는 너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사랑해. 이 말을 남긴 후에 그는 김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어요. 또요. 근데 사실 이때는요, 이걸로도 모자랐는지 차 안에 있던 케이블을 김씨의 목에 감아서 확인 사살까지 합니다. 분노가 반영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김씨의 시신은 트렁크로 옮겨 실었죠. 지금 일주일 사이에 무려 3차례의 살인을 저지른 건데요. 자, 이때 이항렬은 기왕 이렇게 된 거 아예 김씨의 친정 식구들까지 몰살하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왜 이전에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친정 식구들이 부추겨서 아내가 자기를 배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잠시 후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는데 그는 김씨 친오빠가 사는 목포로 향했어요. 거기에는 18살의 처조카 B양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항렬이 첫 번째로 살해한 A양의 언니이기도 합니다. 이항렬이 B양에게 고모가 너 너무 보고 싶대. 용돈 좀 줄 거야 하면서 꾀어냈어요. 그래서 목포 도착해서 B양을 만나서 함께 차를 타고 이항렬이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새벽 1시 본능을 드러낸 그는 B양을 회칼로 위협한 후 성폭행을 저지릅니다. 자기 조카한테요. 그리고 옷장에 가두었어요. 다시 2시간이 지난 새벽 3시예요. 이때 이항렬의 친딸 이양이 PC방 야간 알바를 마치고 마침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아버지의 범죄 대상이 되었어요. 테이프와 스타킹을 이용해서 딸의 입을 막고 손발을 결박했죠.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다 죽였어. 너도 죽이고 나는 자살할 거야. 이때 그는 딸에게 자신의 지난 범죄 사실에 대해 그러니까 조카 A양도 죽였고 의붓딸 윤양도 죽였고 엄마 김씨까지도 죽였다는 걸 딸에게 한참이나 떠들어댔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날이 밝았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변했는지 딸의 결박을 풀어줬죠. 그리고 황당한 태도를 보여요. 마지막 소원이니까 한 번만 샤워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너무 역겨워요, 정말. 그는 딸에게 속옷을 갈아입도록 시켰는데 또 이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했고 끝내 친딸까지 성폭행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집에 이 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옷장 속에 피해자 B양이 감금되어 있어요. 조카 B양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다시 다음날 자정이 됐어요. 문득 이항렬은 담배를 사오겠다며 집을 나갔죠. 그리고 바로 이때 친딸이 간신히 경찰에 신고하면서 희대의 연쇄 성범죄자 이항렬이 검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정말 자칫하면 사실 친딸과 조카 B양도 목숨을 잃었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건 정말 이항렬의 폭주 그 자체였어요.
검거된 이학열. 그런데 황당하게도 변명하게 급급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변명할 게 있어요? 가장 먼저 그 살해한 처조카 A양에 대해서는 A양이 자기를 먼저 유혹했대요. 이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말이냐고요. 자기는 행복한 가정을 잘 안정되게 꾸리고 있는데 A양 때문에 가정이 파탄날 것 같아서 그녀를 결국 죽이게 됐다는, 제가 이게 설명하면서도 너무 열이 받아요. 친딸에 대해서는 애초에 성폭행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다른 피해자들은 모두 죽이거나 성폭행했는데 친딸만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딸이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 그랬대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더 이상 변명 듣기도 짜증나요. 결국 2009년 10월 재판에 넘겨진 이학열은 여기서 또 한 번 망언을 내뱉습니다. 제가 피해자를 다시 만나면 또 죽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보시다시피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재판을 담당한 판사, 검사 모두 혀를 내둘렀을 정도고요. 결국 이학열은 살인, 특수강간, 폭행, 청소년 성보호에 의한 법률 위반 등으로 최종 사형이 선고됩니다. 마땅하죠. 그런데 이 와중에 이학열이 항소했어요. 과거 자기가 불우하고 불안정한 가정 환경을 겪어서 일이 이렇게 된 거라는 주장이에요. 또 동거녀 김 씨가 자기를 배신하고 재혼하니까 충분히 분노할 상황 아니냐라는 설명. 이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되었고요. 2010년 3월 결국 형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 12년이 지난 현재 이학열은 집행 대기자 신분으로 국내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절대로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않아야겠죠. 이 사건 피해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관계였습니다. 게다가 자기랑 같이 살게 된 아내, 그 다음에 딸, 3명의 목숨을 빼앗고 엽기적인 성폭행 저지른 이학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사건 전에 이미 17년 복역했어요. 근데 나와서 오히려 더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오히려 더 큰 공포로 다가옵니다. 아니, 그동안에 교화된 거 맞아요? 무의미한 17년 아니었던가요? 범인을 검거했다는 것 자체로 우리가 안도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게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범죄자들이 충분히 죗값을 치르고 교화돼서 사회에 나오거나 혹여나 끝내 교화가 되지 않다면, 그런 악랄한 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걸 분명히 구분하고 사회와 영영 분리시키고 격리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저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이학열이 이 사회로 돌아오지 않게 만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형 집행이라도 말이죠.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